달에 무엇이 있냐면 물 정도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대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 물을 캐내가지고 사람이 마시면서 버티고 살기도 좋지만 H2O이기 때문에 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가 되죠, 그죠? 수소는 로켓 연료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교수님? 아, 좀 믿어주세요. 제가 얘기했을 때도. 자,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인류의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하는 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있는 곽재식 작가입니다. 천문학자라고 봐야 될까요? 원래 전공은 천문학이고요. 예. 한 10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다누리호를 계획하고 있을 때 네. 다누리호에서 천문학 연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달 탐사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자 중에 달 연구를 하는 분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천문학이 제일 사람 사는 세계에서 멀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답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달 뒷면을 탐사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뉴스를 많이 헤드라인에 장식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중국의 창어 6호라고 하죠. 네. 중국이 사실은 이전에도 달 뒷면에 한번 착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사실은 세계 최초였죠. 달 뒷면에 착륙까지 한 거는. 이번에는 뭘까지 했느냐? 중국이 과거에 달의 앞면에 착륙을 해가지고 그 앞면에 있는 모래, 돌 이런 거를 좀 파가지고 로봇 기계를 이용해서 캐온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달 뒷면에 착륙도 하고 거기서 캐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한 거죠. 달 뒷면으로 가는 게 더 어렵나요? 달 뒷면으로 가는 게 더 어렵죠. 왜 어렵죠? 앞면, 뒷면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달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에서 달을 볼 때 달이 돌아가는 각도가 너무나 교묘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달을 볼 때 보이는 그 무늬, 우리나라에서는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다고 하는 그 무늬만 계속 보이죠. 그렇다는 말은 지구에서 뭔가 통신을 하려고 전파를 보내면 그 앞면 쪽으로만 다 닿는다는 거예요. 달 뒷면으로 가면 전파가 닿기까지는 한 몇천 킬로미터는 통과해야 되는 돌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파가 돌아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달 뒷면으로 가면 여러 가지 통신을 한다거나 뭐 원격 조작을 한다거나 뭐 자료를 보내준다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렵네. 근데 그 문제를 극복을 하고 달 뒷면에 착륙도 성공을 했고 거기서 뭘 캐가지고 들고 오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중국 과학자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심지어 뭐 어떤 것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데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흙을 팔 때 달에서 그돌 캐오가 할 때 파낸 흔적이 남아 있겠죠. 우주선이 이륙을 하면서 다시 돌아올 이륙을 하면서 보니까 그 판 모양이 마치 한자 중자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인터넷은 그게 되게 유행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팠나? 모르겠어요. 우리 중국인들은 달에 중자를 새기고 왔다. 달에 이렇게 어떤 글자를 새긴 민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유행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교수님, 뭐 앞면하고 뒷면이 뭐 다릅니까? 네, 앞면하고 뒷면이 좀 다르긴 합니다. 다릅니까? 우선 그 전에 표현이 우리하고 이제 미국식, 영어식 표현이 약간 다른데요. 우리는 앞면, 뒷면이라고 주로 하는데 영어로는 near side, far side라 그럽니다. 앞면, 뒷면은 약간의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보는 쪽이 앞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달의 앞면 쪽,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쪽은 바다라고 부르는 지역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은색이고 좀 더 평평합니다. 달이 45억 년 전에 태어났을 때는 거의 마그마 투성이었고 몇 억 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식어가지고 오늘날의 크러스트라고 하는 지각이 생기고요. 근데 그 뒤에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5억 년부터 한 9억 년 정도 됐을 때 밑에서 마그마가 나와서 낮은 지역을 주로 덮어가지고 낮은 지역이 바다가 됩니다. 이게 화강암 비슷한 물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 약간 더 검은 지역과 그냥 보통 지역을 고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들은 더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제 조성은 확실히 다릅니다. 고원하고 저 바다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앞쪽에는 없는 좀 덜 있는 물질이 뒤쪽엔 더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마그마가 앞면 쪽으로만 뿜어져 나오고 뒷면에 좀 덜 뿜어져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다못해 이제 대리운전 번호도 앞뒤가 똑같아야 좋다고 하는데 앞쪽에 평평하고 이쁜 바다 모양이 많이 있고 뒷면은 그런 모양이 상대적으로 없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이거는?
지각의 두께가 얇은 쪽으로 마그마가 주로 나옵니다. 그 아. 마그마가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지각의 두께가 제일 얇은 대로 이제 그 힘이 몰리게 되죠. 거기 한번 뚫리게 되면 글로 계속 나오지 옆으로 새지는 잘 않거든요. 달의 앞면에 지각이 더 얇았습니다. 아, 다리 얼굴이 좀 안 두껍군요. 얼굴이 좀 얇군요, 다리. 앞쪽을 얼굴이라고 보신다면 그렇죠. 앞쪽이 뒤통수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달을 두고 또 우주 패권 경쟁이 펼쳐지는 것 같은 이유는 뭡니까? 우주 산업이죠, 결국은. 우주 탐사를 통해 가지고 지구에서 더 이상 구하기 힘든 희귀 자원을 달이나 소행성에서 가져오는 시대가 이제 곧 올 텐데요. 그때 누가 주도하느냐, 선점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6, 70년대 구소련하고 미국이 경쟁을 했을 때는 자존심 싸움 내지는 헤게모니, 그러니까 자유진영이냐, 공산진영이냐, 아니면 뭐 자본주의냐, 아니면 계획경제 쪽이냐, 이제 이런 걸로 서로가 옳다는 걸 보이고 또 자기 세력들을 좀 뭐랄까 모으는데 전력을 투구했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요. 중국은 당장 뭐 미국하고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우리 뭐 중화 민족이 대단하다 뭐 이런 것도 목적이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확실히 더 길게 전략적으로 보고 우주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면은 한 15, 16세기에 시작된 대항해 시대 이후에 서유럽으로 이제 그 패권이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이제는 우주를 영토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서로 눈치 게임을 해서 네. 아무도 안 일어나면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해도 되죠. 지금 당장 할 필요 없고 30년 뒤에 되고 70년 뒤에 되고 지금 하지 말자. 우리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아직 무슨 우주냐 할 텐데 누군가 정말 열심히 목매서 패권을 위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경쟁이 되는 나라에서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한 4, 5년 전부터 시작된 반도체 패권 전쟁도 있잖아요. 우주에서의 기득권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건데 중국이 혼자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이거는 안보 문제입니다. 어떤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냐면 이거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달에는 뭐 그렇게 엄청난 게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를 주목을 하고 있냐면 우주에 다른 우리가 가볼 만한 곳, 재미있어 보일 만한 곳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화성이라든가 화성보다 더 멀리 있는 토성, 목성에 있는 위성들이나 가볼 만한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구에서 달까지야 1969년에도 다녀왔지만 네. 그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지구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려는 그 짐을 바리바리 꾸려서 출발하기에 지구의 중력이 너무 세서 말도 안 되는 큰 로켓을 만들지 않으면 지구에서 목성이나 토성으로 직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게 뭐냐면 달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달에다가 약간 기지도 만들어 놓고 공장처럼 이렇게 꾸며 놓는 거예요. 중력도 약하니까. 달이 조그맣기 때문에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죠. 야. 그러니까 훨씬 쉽게 더 먼 우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더군다나 달에 무엇이 있냐면 물 정도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대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군요. 얼음 같은 거 혹은 수분이 박혀 있는 돌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물을 캐내 가지고 사람이 마시면서 버티고 살기도 좋지만 H2O이기 때문에 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가 되죠. 그죠? 그렇죠. 산소는 사람이 숨을 쉬는 데 쓸 수 있고 수소는 로켓 연료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아폴로 11호를 보낸 세턴 5호의 연료로 사용했던 물질이 수소거든요. 주수라고 해야 되나? 달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교수님? 아, 좀 믿어주세요. 제가 얘기했을 때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네. 생각이 다른 예,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미 10분 토론이니까. 70년대부터 화성, 뭐 목성, 토성, 그다음에 목성, 토성만큼 가기 힘든 데가 사실은 수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편도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왕복이 힘든 거거든요. 왕복 언제 해야 되냐면은 가가지고 뭘 가져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갈 때. 그렇죠. 사람을 편도로는 보낼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특히 가기가 힘든 왕복이 화성인데 왜냐면 화성은 표면 중력이 세서 내릴 때도 상당히 어느 정도의 이제 연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올라올 때는 순전히 이제 로켓팀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구에서부터 화성을 왕복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모든 연료를 싣고 가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게 그건 로켓이 필요합니다. 갔다가 돌아올 때 지금 최소한 스페이스X나 아니면 몇몇 그 기관들의 생각은 거기에 화성에 있는 대기가 주로 이산화탄소거든요. 그걸 포집을 해서 메탄으로 바꿔서 그거를 연료를 써서 돌아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음을 분해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로 이제 분리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마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메탄을 쓰는 게 한동안은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거는
달에서 판 얼음을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를 해서 그거를 액화를 시켜서 탱크에 분리해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그걸 들고 어디 갈 때 지금 당장 돈이 되냐면요. 바로 지구 궤도입니다. 지구의 저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궤도에서 정지궤도로 가는 정지천위궤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GTO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GTO까지만 가져오더라도 지상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올라갈 때는 중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요. 지구에서 로켓을 날리는 게 아니라 달에서 로켓을 우주선을 떨구는 형식이군요. 약간. 달에서 가지고 돌아와서 지구 표면까지 안 오고 지구 궤도까지만 가져오면 궤도에서 밑에서 올라온 애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연료를 넘기는 거는 앞으로 한두 해 내에는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6년에 아르테미스 3가 이제 가게 될 예정인데요. 달에서 우주인을 궤도에서 태워가지고 달 표면까지 왔다 갔다 하는 달 셔틀이죠. 달 셔틀이 그 스페이스X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스타쉽인데요. 그 스타쉽은 한 번에 거기까지 가면 연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이 셔틀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채워서 연료를 다시 채워서 가야 되는데 그 채우는 거를 미리 올려놓은 연료선에 연료를 넘겨받아서 가는데 그게 2년 뒤로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미뤄질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한 3, 4년 내에는 공중급유가 아니라 우주급유라는 말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우주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도 빨리 달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먼저 달 땅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없죠. 남극과 같습니다. 예. 그냥 가가지고 누가 그 땅 어디에 기지를 세워가지고 과학 활동을 하든 무슨 활동을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그 지역을 존중해 주는 거죠. 굳이 거기 가가지고 탐사할 필요 없으니까. 달에서도 비슷하게 될 그 거라고 약간 봐요. 유치원생들이 익히는 땅 사회의 따먹기. 법칙인 죽은 사람이 임자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런데 관련 법이 없습니까?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강제성은 오. 없고요. 자원 개발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예. 영토로 주장은 못한다 이런 정도의 협정. 근데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이 먼저 가서 달에다가 우주기지 건설했어요. 예. 그럼 그거 일단 내 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그 땅을 그 주변에 있는 달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근처에 뭐 몇백 미터, 몇 킬로 정도면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영역을 주장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게 시작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그때는 모르죠. 이제 좋은 예가 뭐냐면요. 1차 대전 초기에는 열기구를 띄워가지고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 적진을 보고 하는 거는 했었죠. 그러다가 점점 대담해져서 그 열기구를 상대방 보더 너머로 이제 보내고 했는데 그러면 서로 보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는 그 둘 다 열기구에 탄 사람들이 서로 보고선 인사를 했답니다. 왜냐면 서로 같은 처지잖아요. 같은 처지죠. 왜냐면 열기구 잘못되면 떨어져 죽는 거는 같으니까 이제 동병상련으로 느껴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누군가가 시작했겠죠. 총을 몰래 들고 탄 다음에 그 큰 타겟을 쏘면 그냥 떨어지는데 그거를 누군가 한번 시작한 다음에는 아무도 이제 적진 위로 넘어가지 않는데요. 달에서도 결국은 언젠가 그런 비슷한 순서를 겪지 않을까. 처음엔 동료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유럽하고 일본하고 뭐 우리나라도 가가지고 기지를 건설하면은 서로 위험할 때 도움을 서로 받고 주고 하려고 하겠지만 나중에 수십 년 지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희 그 이야기 듣자마자 지금 번뜩 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낸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지금 아직까지도 달 주변을 돌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요즘 같은 때 달을 좀 많이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죠? 물론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2시간에 한 바퀴씩 달을 돌고 있기 때문에 한 1시간 간격으로 달을 보면 2번에 한 번은 내 눈앞에 다누리 탐사선이 지나간 거예요. 인지는 못해도. 네, 한국이 만든 탐사선이 달을 이렇게 돌고 있으면서 활동하던 시대가 지금 역사상 처음이고 앞으로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달 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달 궤도선에 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다누리가 달 궤도선인데요. 지구 바깥의 천체를 직접 가서 탐사를 할 때는 먼저 궤도선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순서가. 그 다음에 착륙선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회기선, 샘플 리턴이라고 하는데 그 샘플을 들고 오는, 그러니까 달 표토나 바위를 들고 오는 게 그 다음 순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이 가죠. 중국이 지금 그 세 번째 단계 샘플을 들고 오는 데까지 가 있는데 그것도 앞면뿐만 아니라 이번에 6호가 뒷면을 가져온 거고요. 2030년이나 그 직후에는 중국인에 의한 유인 탐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아니 그러면 저희는 많이 뒤처지긴 했네요. 중국이 첫 번째 탐사선을 보낸 게 2006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22년에 발사를 해서 23년에 도착했으니까 한 17년 차이 나는데요. 근데 중국은 그래도 세계 2위의 경제 국가니까 우리가 그 규모로 투자하기는 힘들 거고요.
일단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2032년에 착륙선을 보내는 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근데 유인 탐사는 우리 같이 경제 규모가 한 세계 10위 정도 하는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는 무리인 것 쉽지 않을 같고, 것 같아요. 한다면은 뭐 주변에 있는 우방 국가들하고 같이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달 착륙선 뒤에 2045년경까지 네. 화성에 궤도선 또는 착륙선을 보내는 거는 완전히 굳어진 이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들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우주 탐사선, 우주선의 가장 선진화된 곳이라고 하면 스페이스X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스페이스X 이외의 회사나 네. 기관 중에 스페이스X 수준, 그러니까 팔콘 9이나 그거보다 더 큰 중대형 로켓으로 다음번에 전체를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곧 갖출 것이라고 추측되는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 중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은 나사가 2000년대, 그러니까 2001년에서 2010년 사이 그때 이미 나사는 본격적인 대형 그 로켓을 개발하는 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물론 지금 SLS라고 하는 걸 개발했지만 그건 다 스페이스 셔틀 때 만들었던 기술을 또는 네. 부품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요. 그럼 나사가 왜 그러죠? 나사가 좀 풀렸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원래. 왜 그럴까요? 나사가 왜 포기했죠? 그거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오히려 아. 스페이스X를 밀어주기 위한 약간 돈 좀 벌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죠. 더 효율적인 데는 더 이상 나사가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아.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선 이제 나사가 다음번 큰 프로젝트로 몇 개를 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 왕복선이었고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뒤에 붙어 있는 뭐 부스터 이런 거는 재활용 일부만 했지만 어쨌든 본체는 100% 재활용을 하는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사실은 그 비용으로 따지자면 대실패였었습니다. 그 10년 전에 만들었던 아폴로, 그러니까 세턴 5보다 10배 이상 1kg을 우주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6년부터 이제는 차라리 민간 기업을 밀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원래 나사가 개발했던 기술의 일부가 이미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에 전수가 됐어요. 그 두 회사는 이제 방산업체이자 또 우주 뭐 그런 업체였는데 또 제2, 제3의 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슬슬 밀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 두 회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있었는데 하나가 스페이스X였고 또 하나가 아마존의 블루오리진. 스페이스X는 굉장히 단기간 안에 성공했고 그걸 딱 보니 나사는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좀 돈을 더 주고 투자를 약간 하자, 차라리. 리드를 하고 하는 정도지 이제 민간 기업이 훨씬 잘한다고 판단했고 맞았고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큰 이득을 봤죠. 스페이스X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 나사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60년 전에 가능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음모론.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게 좀 웃기다고 생각했냐면 달 탐사 음모론이라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실제로는 달에 착륙을 못했지만 그 달에 착륙하는 척 촬영을 잘 해가지고 속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 그런 음모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달 탐사를 주도한 미국 정부는 믿지 못하지만 할리우드의 특수효과 기술력은 엄청 굳게 믿고 있다. 미국이 1969년에 달 탐사에 성공을 할 때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부어가지고 달 탐사 처음에 아폴로 11호 발사될 때 발사장에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경하러 간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시위하러 간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데다가 돈 쓰지 말고 복지제도 같은 데 좀 돈을 투자를 해라.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랬겠네요. 다 무시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그때 혹시 속임수였다면 교수님께서 이미 아실 거예요. 그 속임수란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다누리를 포함해가지고 달에 가가지고 직접 착륙을 하거나 그 주변의 궤도를 돌면서 촬영을 한 다른 달 탐사선들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암스트롱 발자국 찾았나요? 발자국까지는 못 봤는데 아폴로 시절에 착륙선들이 착륙한 흔적은 다누리에서도 촬영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에 그렇게 사람들이 착륙하고 가가지고 그냥 발자국만 찍고 오면 좀 거시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딴 실험과 이런 것도 해놓고 왔는데 그 중에서 달 표면에 거울을 설치해 놓고 온 게 있어요. 지상에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하면 반사가 돼가지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라든가 그 사이에 뭐가 있든지 이런 거를 좀 잘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실험을 수많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달에 착륙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 가지고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주선이 그때 당시에 달 탐사에
성공을 했는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미국이 6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다시 한 10년 동안에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69년에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느냐 하면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박자가 잘 맞아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성공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운도 굉장히 따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때까지도 달에 실제로 사람이 갔다 왔느냐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이게 사람이 간 건지 가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그냥 착륙한 다음에 뭘 놓고 온 건지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사실 그 러시아도 가가지고 그 샘플은 가지고 왔으니 무인 정도까지는 가능했을 무인 것인데 정도는 유인이 근데 어려웠을 것 같다. 그거를 공격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 간 증거를 이제 보여라라는데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거기에 발자국 자체는 안 보이지만 사람이 걸어 다닌 흔적을 멀리서 보면 찍힙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은 만리장성이 뭐 위성에서도 찍힌다 그러잖아요. 물론 만리장성에 만드는 그림자나 만리장성의 색깔, 옆에 나무가 있으면 여기는 회색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구별은 어느 정도 되듯이 달에서도 발자국 자체는 안 보이지만 발이 걸어 다닌 거가 약간 하얗게 보인다든가 약간 검게 보인다든가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또 아폴로가 착륙선에 내린 다음에 상승선은 밑에 있는 걸 놔두고 위에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 있는 착륙선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진도 이때까지 가가지고 여러 번 찍었는데도 이런 게 계속 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미국이 찍은 거다. 미국이 찍은 건 조작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거거든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뭐 발자국이나 또 로버가 움직인 자국 같은 거 다 미국이 한 거다. 그래서 제3자가 미국이 아닌 다른 기관이 내놓은 증거를 믿자고 해서 그걸 또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달에 궤도에 가가지고 좀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은 게 옛날에 러시아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근데 러시아는 안 내놓죠. 미국이 자기를 이겨가지고 성공한 걸 자 미국이 맞았습니다 하고 내놓을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 나라들이 인도하고 일본하고 중국인데 중국은 아폴로 흔적을 봤다라고만 말하지 실제로 증거는 안 내놨습니다. 인도에서 찍은 거는 그 다른 미국의 탐사선이 찍은 것처럼 탐사선의 흔적이 보이고 발자국 같은 게 보이는 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3자를 확인해줬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일본의 셀레네라고 하는 그 탐사선은 가가지고 지형 카메라라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바로 밑을 내려다본 게 아니라 위성에서 약간 앞뒤로 각을 가지고 본 다음에 그거를 레이저로 측정한 고도계하고 합쳐가지고 달의 3차원 지형을 복원을 합니다. 한 뭐 수십 미터 단위 정도로요. 아폴로가 도착해가지고 크레이터가 있거나 뭐 언덕이 있거나 하는 사진 찍은 거를 그 방향으로 말하자면 복원을 하는 거죠. 3차원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 같은 태양의 각도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기가 막히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가지도 않고서는 바로 그 언덕과 그 크레이터와 이거를 배경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보여줬죠. 달 음모론 중에 좀 신선한 음모론으로 달이 아주 이상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에 딸려 있는 그 행성 주위를 돌아가는 위성들은 대체로 크기가 좀 작거든요. 행성에 비해서. 왜 지구에만 이렇게 거대한 위성이 딸려 있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달은 크냐? 근데 이제 이 음모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달이 사실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다. 외계인들이 거대한 어떤 이런 장치를 만든 다음에 돌하고 흙을 발라가지고 띄워놓고 그 안에서 쿵당쿵 꾸미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큰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도대체 달이 왜 이렇게 크냐에 대한 정설은 뭐냐면 달이 40억 년 전에서 50억 년 사이 먼 옛날에 처음 생길 때 그냥 달이 짠 하고 생긴 게 아니고 대충 한 화성 크기만한 어떤 행성이 잘못해가지고 지구를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 충격 이후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생긴 덩어리가 지금의 달이 되었다라는 게 정설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이 학설이 굉장히 유행하기 때문에 그때 들이받은 그 정체불명의 행성이 뭔지 사람들이 이름도 붙여놨어요. 오, 뭐죠? 테이아라고 부릅니다. 테이아. 그리스로마 신화에 달과 관련돼 있는 그래서 그게 충돌할 때 외계인들이 보고 있다가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테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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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아. 이건 뭐 잘라주세요. 너무 이상하면. 하여튼 그래서 달이 이렇게 크게 특이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달을 연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천문학 관점에서 달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지질학 관점에서 달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굉장히 굳건하죠.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된 거는 달이 생길 때 누가 들이받아가지고 지금 지구도 이런 모양이 됐고 달도 이런 모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지구에서 어디에 지진이 일어나고 어디에 화산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보다 깊게 정밀하게 이해를 하려면 달도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박살내가지고 떨어져 나간 한쪽이기 때문에 지구에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속속들이 이해를 하려면 달을 더 많이 탐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인류가 처음으로 달을 갔다 온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닐 암스트롱이 있지만 달 탐사를 다녀왔다는 이 증거로 나와 있는 사진이 사실 닐 암스트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발을 딛느냐라고 그러니까요. 할 때 총 3명이 있는데 마이클 콜린스라는 분은 아예 밑으로 착륙선을 타지 않고 그냥 달 상공에만 있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2명, 닐 암스트롱하고 버즈 올드린이 사실은 약간 좀 경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두 분이 보면 버즈 올드린이 약간 좀 농담도 잘하고 사람이 조금 활기차고 재밌는 성격이라고 하면 닐 암스트롱이 좀 과묵하고 조금 뭐 심지가 굳고 흔들림이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선장 같은 네. 함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사실 이제 버즈 올드린 같은 인물은 사람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종교적인 의식 네. 같은 것도 자기 나름대로 취하고 뭐 술도 한잔 했다는 이야기도 네. 있고, 달에서 술 먹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닐 암스트롱이 캡틴, 그 네. 선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선장의 역할이 처음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마지막까지 남아 앉아 있고 그 두 번째 사람이 먼저 착륙을 오. 달에 땅을 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네. 그 뒤에 바뀌었답니다. 아. 그래도 선장이 먼저 내려야지 하고서는 그걸 선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모든 행동이 다 프로그램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하나라도 뭐가 잘못되면은 그 대처할 방법이 존재해야 되니까 해야 될 일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을 네. 텐데요. 아무튼 중간에 언젠가 이제 순서가 바뀌었고 거기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만 두 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2위는 필요 없다, 1위가 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퍼졌던 그렇죠. 말인데, 마치 그 이야기를 비웃듯이 디즈니에서 토이스토리를 만들면서 주인공으로 버즈라는 인물을, 버즈 올드린을 따가지고 등장을 시키는 바람에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 캐릭터화돼서 네.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다 알게 되었죠. 그렇게 좀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달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달뿐만 아니라 우주 탐사는 새로운 먹거리 영역이 될 겁니다. 좀 더 장기간이긴 하지만 좀 더 많은 그 이해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더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라 사람들이 가을철이 되었을 때 배짜는 대회를 크게 열어가지고 서로 겨루는 축제를 크게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축제가 지금까지도 계승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한가위, 그게 추석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 보름달이 뜨는 날을 이렇게 큰 명절로 기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달을 탐사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달을 탐사하겠습니까? 멋진 빌드업.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에 대한 가장 재미난 이야기는 무엇인지 저희 10분 토론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